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애플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 예정인데 삼성은 모든 혁신 기술을 담은 폴더블의 초격차를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보도에 홍영표 기자입니다. 넓은 스마트폰 화면이 두 번 접혀 있습니다. 펼쳤을 때 두께가 3.9mm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가장 얇습니다. 삼성이 처음으로 출시한 두 번 접는 폴더블폰으로 전부 펼치면 태블릿만한 크기로 바뀝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쳐진 대화면에서 3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 3개의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성은 모든 혁신 기술을 담은 집약체라며 폴더블 대중화를 불러올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장인 정신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새롭고 가장 진보된 제품입니다. 전 세계 폴더블 시장 규모는 지난해 346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에는 2배 이상 커진 7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폴더블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3%로 1위, 화웨이가 23%로 2위, 모토로라가 17% 순위였습니다.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애플도 내년에 처음으로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삼성은 6년 이상 쌓인 폴더블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폴더블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들어온다는 건 결국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오랜 기간에 그 폴더블을 만들어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리딩하고.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오는 12일 국내를 시작으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며 암호화폐 겨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레버리지 강제 청산 등이 겹치며 위험 회피 심리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비트코인 가격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오름세로 전환했다곤 하지만 한때 84,000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하면서 공포감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84,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깊은 고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날보다 한 4% 하락한 87,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12만 6천 달러와 비교해 보면 약 2달 만에 30% 이상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 등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투자 회피 심리가 주식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는 장중 12% 폭락하기도 했고 비트마인과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코인 관련 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IT 기술주, 그리고 민주식 같은 투기적 테마주 위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또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큰 돈줄이었던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도 자금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최대 규모인 블랙록의 IBIT에서만 지난 한 달간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이 환매되면서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최대 월간 자금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해 연말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벌써 30%나 빠진 건데 하락세가 이렇게 가속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의 급락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사가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오는 18일에 열리는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며 조정은 너무 늦거나 이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일본이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가장 먼저 가상자산 시장을 타격한 셈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큰손들의 매도,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의 청산인데요. 특히 스트래티지가 이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매각의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 영향이 컸습니다. 스트래티지는 현지 시간 1일 배당과 부채이자 지급을 위해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서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보유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될 경우 보유한 비트코인 및 관련 증권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여기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투자액의 20배 또는 심지어 100배까지 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19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27조 원이 넘는 레버리지 강제 청산 사태가 있었는데 이후 청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11월에도 매일 10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가상화폐의 겨울이 4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이 있죠. 지금을 추세적인 하락장의 시작으로 보는 분들도 많던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더 큰 변동성에 대비하라는 전망과 함께 또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트레저리 회사인 BNP 플러스의 패트릭 호스만 CIO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고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전 크립토 책임자인 크리스 버니스키는 아직 저가 매수 국면으로 볼 수는 없다. 7만 5천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야 매력이 생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거대한 흐름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뱅가드가 가상자산 현물 ETF와 뮤추얼 펀드 거래를 전격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이 변동성 속에서도 시장이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성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 개전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외에는 ETF 운용사들, 저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이 추가 상품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SEC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그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미국의 퇴직연금 안에서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 법안을 바꿨죠. 바꿔서 이제 아직 실제로 투자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2차 피해를 막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사회 전반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겨냥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 대응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보안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도 곧 관세이나 관보를 개재할 거란 소식도 있습니다. 3,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미투자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상호관세와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인하를 위한 관보를 개재할 예정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SNS에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필생의 노력을 기울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혹시라도 투자 원리금을 환수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곳에 투자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3세계에 대한 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민관 합동 대응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쿠팡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쿠팡을 향한 과방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한 상황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면 쿠팡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현안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박대중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한국 법인 대표로서 전체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의 쿠팡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경고와 처벌의 의미가 담긴 발언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돼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좀 이게 대표적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해당 기업이 나서서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실에서 나아가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럼 300만 원의 5배인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016년 인터파크 또 2024년 모두투어 등 이 과거 유사 사례에서는 1인당 10만 원의 배상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원이 하한으로 좀 굳어져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게 10년이나 됐지만 사례는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과연 정말로 쿠팡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과실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쿠팡에서 퇴직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통해서 퇴사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쿠팡은 퇴사자의 인증키를 5개월 동안이나 폐기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무려 3,370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유출 규모가 3,370만 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대규모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5배가 아니라 인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 전원이 참여했을 때 6조 7,4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요.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6,023억 원 정도였는데요. 약 11년치가 날아가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쿠팡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제재 리스크와 신사업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단순한 정보 유출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정보가 좀 한 번에 유출된 대형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배런스는 쿠팡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해를 보냈으나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배상 규모만 약 7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최대 1조 원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2년 전부터 사고와 관련된 매출의 3%까지 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쿠팡의 관련 매출은 약 31조 2,26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 리스크도 거론이 됩니다. 상장 기업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으면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쿠팡은 아직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8조 원을 실제로 지출을 해야 된다면 지난해 기준 5조 7,713억 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이 바닥나게 됩니다. 영업이익도 손실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쿠팡은 번 돈을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최근 쿠팡은 신사업으로 대만 시장을 낙점했습니다. 올해 대만 로켓 배송 등에 약 1조 3천억 원의 투자를 더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대만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그나마 받쳐두던 본업인 한국 사업도 위기입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탈퇴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불매 운동 조짐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을 포함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이지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인 오늘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예산은 이제 국회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양현주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예산안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예산안 법정 기한인 오늘 여야가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 규모가 유지되는 겁니다. 각 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약 4조 3천억 원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합니다. 대신 화재가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산업 예산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예산은 이제 국회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초 오후 4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은 오후 8시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만일 자정안에 처리된다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사례가 됩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입니다. 네,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죠. 쟁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교육세법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여야가 앞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의 최고 세율인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이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오후 본회의에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내년부터 법인세는 전 구간 1%포인트 인상됩니다.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도 현행 0.5%에서 1%로 2배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은행권 대출 셧다운,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은행들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하나둘씩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연초가 되면 다시 문턱이 낮아지곤 했던 예년과는 달리 내년엔 당장 1월부터 가계대출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하나둘씩 걸어 잠그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4대 시중은행들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점이나 혹은 또 비대면 대출 모집인 등을 통한 접수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올해 실행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은행들이 현재 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1년치 대출 총량을 미리 정해서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걸 말하는데요. 4대 시중은행들은 이미 올해 총량을 다 채우다 못해 초과한 상태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연말이니까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에는 당장 연초부터 가계대출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이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주담대 위험 가중치 규제란 은행이 주담대를 내어줄 때 그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져서 일정 부분을 위험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은행은 해당 대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험 자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험 자본이 늘어나면 은행들이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더 쌓아둬야 하는데요. 그만큼 은행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로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공급액이 연간 27조 원 정도 감소할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는 은행권의 연간 신규 주담대 공급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정리하면 내년부터 은행권이 대출을 하기 위해 쌓아둬야 하는 자기 자본이 더 많아진 만큼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김 기자, 게다가 최근 은행들에 대한 ELS 과징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각종 과징금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권 대출 여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출 취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들의 과징금 부과 규모를 사전 통보했는데요. 현재 그 규모만 총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과징금 규모가 약 2조라고 가정하고 보면요. 위험 가중자산, 즉 RWA는 과징금의 약 600에서 700%, 그러니까 약 12에서 14조 원으로 잡히게 되고요.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CET1 비율은 최대 65bp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각 금융지주사들의 목표치인 13%는 가까스로 넘기긴 하는데요. 안정적인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CET1 비율을 13% 중후반대로 관리해온 데다 LTV 담화 부역에 따른 과징금 논의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요. 은행들의 선제적인 대출 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ELS 과징금 관련 대출 축소 우려에 대해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진 위험 가중자산, 즉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출 절벽 우려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 또 위험 가중치 규제,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등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가계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당국 눈치를 봐가면서 가계대출 공급을 늘려나갈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물론 내년 초가 되면 대출 총량 규제가 리셋되면서 공급 여유는 생기겠지만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 등으로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은행권 중론입니다. 네, 내년도 대출 규제 상황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공공주택 사업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까지 뜯어고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공택지로 지정됐음에도 보상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15만 가구는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6만 7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구 지정 이후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상 절차가 늦어진 영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놀고 있는 공공택지만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등 15만 가구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법을 개정해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줄인다고 했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분양은 여전히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 지정 이후부터 착수할 수 있었던 보상 절차를 지구 지정 이전에도 할 수 있게 됐지만 광명시흥처럼 이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될 서리풀지구 역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앞두고 이달 안에 전담 보상팀이 꾸려질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정작 사업을 주도할 LH 새 사장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공공택지 공급의 좀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하고요. 이제 LH가 직접적으로 공급의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의 발판도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상 시기 조정과 함께 협조하는 주민에게만 수의계약 택지나 별도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하고 따라서 97 공급대책 협조치를 속도가 있게 이행하는 데 역량을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